자, 일반 물리 이제 첫 장으로서 측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1.1을 보시면 이제 길이를 포함한 물리량의 측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측정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물리량이 표준과 비교하여 각각 고유한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물리라는 그 과목은 이제 그 물리라는 그 학문 자체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그 와중에서 어떤 그 현상들 간의 수학적 관계를 밝혀내고 그걸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또는 이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와 같은 학문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제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얘를 갖다가 던져요. 그래서 얘가 어떤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자, 관찰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관찰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이제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돌멩이를 작은 걸 던질 수도 있고 큰 걸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각도를 갖다가 높게 던질 수도 있고 낮게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만큼의 최대 높이까지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얘가 날아갔다 그러면은 얼만큼의 거리까지 날아가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금 이야기 그런 관찰 대상들, 우리가 돌멩이가 크다 작다, 이거 이제 뭘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가 크다 작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돌멩이의 질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질량이 큰 거는 던져도 멀리 안 날아가고 질량이 작은 거는 던지니까 꽤 멀리 날아가더라, 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던지는 각도죠. 던지는 각도를 갖다가 높게 던진다, 낮게 던진다. 높게 던지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높게 던지면 오히려 잘 안 날아가죠. 낮게 던지면은 멀리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너무 빨리 떨어져서 또 멀리 못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그 거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물체의 질량과 거리, 시간이라는 이와 같은 양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그와 같은 양들,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물리량을 선택을 하고, 이 물리량을 선택을 한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물리량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수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리가 예를 들면 질량하고 시간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가 하는 게 거리와 시간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수학적인 관계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그 같은 현상을 질량과 거리, 시간 등의 물리량을 측정해서 알아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와 같은 질량, 거리, 시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표준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표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인된 그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거리나 시간 같은 거, 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초로 측정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각국마다 전통적인 그런 고유한 그런 그 시간의 단위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시간의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뭐 자시, 축시, 인시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12지로 때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한식경 또는 이제 뭐 촌각을 다툰다, 경각을 다툰다, 촌각, 뭐 각이라는 또 이제 그런 단위도 있었고, 그러니까 촌각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각이라는 단위 자체가 그 이제 조선시대에 있던 그 물시계에 눈금 새긴 걸 이제 각이라고 그래서 촌각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잘라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뭐 촌각을 다투다 하는데 그걸 갖다 뭐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대략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튼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어떤 시간 체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얘네들이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가 1970년대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그 국제 도량형 회의라는 걸 이제 파리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기본 단위들을 갖다가 질량은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 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 시간은 뭐로 기준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표준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표준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측정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물리량은 표준과 비교해서 각각 고유한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은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이제 고유의 단위가 있고, 거리는 미터라는 고유의 단위가 있고, 시간은
세크라는 고유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이와 같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단위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질량과 거리, 시간만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질량과 거리, 시간만 측정해가지고 물체의 어떤 운동 양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물리량도 필요합니다. 또는 이제 그 열 같은 걸 우리가 관찰한다 그러면은 온도라는 물리량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전기 전자적인 그런 현상을 관측한다 그러면은 전류라는 그와 같은 또 이제 물리량이 필요하고 뭐 빛의 세기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도라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물리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의 양을 할 때는 뭐 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몰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서 얘네들을 갖다 모두 합쳐가지고 7대 기본 물리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7대 기본 물리량. 물론 이제 이 7대 기본 물리량 중에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거는 질량, 거리, 시간만 측정을 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읽고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 광도는 이제 CD라고 쓰고 칸델라라고 읽고 몰은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몰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7대 기본 물리량의 모든 기준을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된다? 표준과 비교해서 고유한 단위로 측정을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이에 대한 이제 표준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길이에 대한 표준이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진행한 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빛이 몇 초 동안 진행한 거리냐? 얘는 2억 9,979만 2,485분의 1초 동안 대략 3억 분의 1초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m로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본 물리량 중에서 질량, 길이, 시간이 물체의 운동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측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물리량을 표준과 비교해서 각각 고유한 단위로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질량, 거리, 시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우리가 이제 항상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질량의 단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도 알고 있지만 또 뭐도 알고 있어요? 그람이란 단위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밖에 이제 다른 이제 질량의 단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세크지만은 우리가 미니트라는 이제 분이란 단위도 알고 있고 hour라는 그 이제 1시간, 2시간은 그와 같은 단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그와 같은 모든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위들까지 우리가 공식에 적용할 때 모두 다 뭐로 환산을 해야 된다?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1인 전환인자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산인자는 이제 우리가 컨버전 팩터라고 그러는데 컨버전 팩터. 컨버전 팩터는 이제 그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단위를 우리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단위를 분모로 하고 주어진 단위 그리고 얘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단위가 있겠죠. 원하는 단위. 이와 같은 이제 그 컨버전 팩터, 즉 전환인자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단위를 다 환산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떤 단위를 가진 물리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단위만 없애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단위로 만들 때는 어쨌든 이 곱해준 값이 이 값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어진 단위와 원하는 단위의 비율은 항상 1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시간, 1hour라는 시간이 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로 바꾸고 싶냐면은 얘를 세크라는 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hour라는 이 시간에다가 전환인자를 곱해주는데 그 주어진 단위, 즉 약분하고 싶은 단위를 분모에 써주고 그리고 바꾸고 싶어하는 단위를 갖다가 위에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1hour에다가 hour분의 세크를 곱해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요 전체적인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hour다. 그럼 얘는 몇 초? 3600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가 같게끔 해야만 그 크기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은 요 전체 크기가 바뀌지 않고 단지 뭐만 약분이 되고 주어진 단위만 약분이 되고 3600세크 곱하기 1에서 결국은 3600초라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변환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컨버전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 물리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미터 또는
세크로 바꾸는 그와 같은 연습을 갖다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값을 단위 환산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요. 15인치를 센티미터로. 자, 인치라는 단위는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 서구권에서 많이 쓰는 건 단위인데, 인치를 우리가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은데, 여기 1인치가 2.54cm다라고 이렇게 어떤 기준값을 주어졌네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갖다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일단 15인치라고 써주고, 자, 여기다 곱해주는데, 여기다 이제 컨버전 팩터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인치를 약분하고 싶으니까, 인치를 분모에 써주고, 얘를 뭐로 바꾸고 싶으니까,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으니까 얘를 분자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1인치는 얼마에 해당한다? 얘가 2.54cm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치가 약분이 되고 결국엔 뭐만 남아요? 2.54에다가 1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 계산기로 곱해주면은 38.1cm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를 변환할 수가 있죠. 60마일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바꿔봐라. 단 1마일은 1609m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일이라는 단위도 사실 이제 그 미국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자, 마일 그냥 MI라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60마일 per hour. 얘를 이제 미터 per sec로 해야 되니까 사실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네요. 그럼 우선 이제 일단 마일만 한번 없애봅시다. 그러면은 마일이란 단위를 분모에 쓰고 얘를 갖다 이제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미터 per sec니까 얘를 미터로 바꾸는데 지금 이제 1마일이 1609m라고 했으니까 미터라고 써주고 여기는 1마일, 여기는 1609m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일은 약분이 돼서 없어지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컨버전 팩터를 곱해야 되는데 이제 그 hour를 갖다가 세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갖다 약분해서 분모에 써주기에는 또 번잡하니까 물론 이제 이 밑에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이 hour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분자에 써줘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hour가 약분이 될 테니까 대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세크로 바꾸고 싶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크라는 단위를 분모에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hour에 해당하는 건 몇 초가 되는 거예요? 얘가 3600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요 hour하고 hour를 날려버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쭉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에다가 1609를 곱하고 그리고 그 값을 뭐로 3600으로 나눠주면은 뭐하고 뭐만 납니다? 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이제 동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26.8 미터 퍼 세크라는 이와 같은 단위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없애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지우고 싶은 거를 분모에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분자에 쓸 수도 있다 하는 이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을 보자. 14갤런을 리터로 바꾸라고 하나요? 역시 갤런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위인데 1갤런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갤런이라는 게 231 세제곱인치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갤런을 리터로 바꾸는 데는 좀 더 여러 번 이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갤런을 갖다가 세제곱인치로 바꾸고 얘를 인치를 갖다가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14갤런. 14갤런이니까 여기를 이제 그 분모에다가 이제 우리가 갤런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얘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근데 지금 주어진 단위가 세제곱 인치이기 때문에 인치 세제곱. 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일단 그 1갤런은 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231 세제곱 인치에 해당하니까 우선 이렇게 써놓으면은 갤런이 약분이 돼가지고 14갤런이란 양은 14 곱하기 231 세제곱 인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요 인치를 갖다가 우리가 세제곱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인치 세제곱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인치 세제곱을 갖다가 어디에 이와 같이 이제 분모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뭘 써줘야 되겠어요? 분자에는 이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1 세제곱 인치라는 거는 지금 1인치가 2.54cm라고 했으니까 2.54에 역시 얘는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세제곱이. 그래야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요 세제곱 인치하고 세제곱 인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14갤런이라는 거는 14 곱하기 231 곱하기 2.54의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었네요.
이제 요 세제곱 센티미터를 이제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얘를 리터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 곱하기.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를 바꾸고 싶으니까 분모에 세제곱 센티미터를 써주고, 이제 분자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리터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리터라는 거는 얘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곱해주면은 세제곱 센티미터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4갤런을 리터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14 곱하기 231 곱하기 2.542 세제곱, 얘를 갖다가 얼마나 나눠준다? 1000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요 리터라는 단위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53.0 리터 정도. 그러니까 14갤런이 대략 몇 리터다? 얘가 53리터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단위 환산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측정을 수행한단 말이죠. 측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측정 값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오차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카락의 두께를 재고 싶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30cm 잡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0cm 자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의 두께를 잰다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되죠.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머리카락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얘를 차곡차곡 붙여가지고 길게 띠처럼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1cm에 몇 개의 머리카락이 들어가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한 값을 지금까지 우리가 잰 머리카락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머리카락의 두께를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값이 굉장히 부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측정치라는 거는 참값에 대해서 오차를 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정치를 갖다가 동시에 얘네들이 여기서 사칙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오차를 내재한 값들끼리 서로 곱해지거나 또는 더해지거나 나눠지기 때문에 그 결과값 자체도 많은 오차를 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숫자까지 끊어줘야만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되는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어린 값을 포함한 측정치가 갖는 숫자의 개수를 갖다가 유효 숫자의 개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키를 쭉 쟀는데 키를 재봤더니 1700이 아니고 173.2cm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키가 예를 들어서 173.2cm라고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읽어보니까 173.1cm보다는 크고 173.2cm보다는 3cm보다는 작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눈대중을 해서 재보니까 173.2cm라는 이런 결과값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요 2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이와 같은 눈어림을 통해서 결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도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죠. 그래서 174.2cm라 썼다 그러면은 얘는 유효 숫자를 몇 개? 4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는 그와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유효 숫자 3개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쓸 수도 있는데 여튼 이제 우리가 측정한 값, 눈대로 측정한 그 숫자까지 유효 숫자로 쳐가지고 우리가 유효 숫자를 이제 개수를 이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소수점으로 표현될 때 소수점 주변에 0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소수점 주변에 있는 0은 우리가 유효 숫자에서 제외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도 어떤 측정을 수행을 했는데 1.5mm라는 값을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여튼 얘는 1.49보다는 크고 1.51보다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대중을 통해서 1.5mm라고 유효 숫자 2개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완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1.5mm라는 거는 0.15cm라고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측정한 1.5mm를 미터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0.0015m.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심지어 얘를 갖다가 킬로미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0이 6개 필요하죠. 0.000015 킬로미터. 자, 즉 바꿔 말하면은 소수점 주변에 있는 요 소수점 주변에 있는 0들은 우리가 단위를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단위를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측정한 이 정밀도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의 유효 숫자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바꿔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점 주변의 0들은 뭐다? 얘네들은 유효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요 두 개만 유효 숫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주의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이제 유효 숫자를 가지는 그와 같은 계산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사칙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의 유효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한다 할 때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것에 그 결과값의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맞추게 돼요. 그리고 덧셈하고 뺄셈을 한다 그러면은 덜 정밀한 숫자의 소수점에, 그러니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있느냐, 소수점 밑으로 자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죠. 소수점 뒤로 자릿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덜 정밀하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고 세 자리짜리가 있고 소수점이 있고 두 자리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은 뭐에 맞춰야 된다? 요 두 자리짜리. 덜 정밀한, 즉 소수점 뒤로 그 숫자가 가장 작은 걔네들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춰야 되는 게 덧뺄셈의 그 유효 숫자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덧뺄셈은 결정하는 방법이 틀리고, 그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거에 맞추는 거는 곱나눗셈, 덜 정밀한 숫자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추는 거는 덧뺄셈이라고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이제 반올림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4, 4, 5입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숫자가 4다 그럼 얘는 버려져요. 5다 그럼 얘는 하나 올려주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4, 4, 5입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설명한 이런 내용들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유효 숫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예제 1.1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다음 측정치에 유효 숫자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0.03456 보면은 얘는 이제 6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소수점 주변에 있는 0들은 뭐다? 얘네들은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의 정밀도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03456이다 그러면은 이때 유효 숫자의 개수는 몇 개? 3, 4, 5, 6에 해당하는 4개밖에 없다는 거죠. 0.0050이다 그러면은 소수점 주변에 있는 얘네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죠. 그럼 요 끝자리에 있는 0은 뭡니까? 얘는 유효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유효 숫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0.0050이란 이 값을 얻은 이유는 우리 측정값이 0.00501이라서 요 1을 버려가지고 0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0.004인데 얘를 반올림해서 5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요 끝자리는 우리의 정밀한 눈대중을 통해 가지고 아마 결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0은 우리가 유효 숫자로 쳐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2개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유효 숫자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0.00340056 그러면은 당연히 요 0.0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0들은 당연히 자릿수를 의미할 뿐더러 어떤 측정의 결과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끼어 있는 0은 우리가 유효 숫자로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유효 숫자가 몇 개다? 얘는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0을 갖다가 유효 숫자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소수점 주변에 있는 애들만 무시를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덧뺄셈을 통해서 유효 숫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24.595 5개의 유효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값을 5.34 유효 숫자 3개로 나누는 그와 같은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를 꺼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숫자가 아주 번잡하게 나옵니다. 4.6058 그리고 05243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나 뭐 할 때도 어떤 결과값을 갖다가 전자계산기를 사용한다고 그럴 때 이와 같이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 얘는 뭐예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리고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그냥 단지 수 1000분의 1g 또는 이제 100분의 1 그와 같은 값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억분의 1 이상의 그와 같은 정밀도를 가진 숫자가 얻어졌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유효 숫자를 갖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곱셈하고 나눗셈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거에 결과값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가 유효 숫자 3개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숫자를 3개까지만 끊어야 돼요. 그래서 뒷자리는 이제 오차가 있는 거니까 앞자리에서 4.60, 세 자리까지 딱 끊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봐야 돼요. 우리가 세 자리에서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4서 5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에서 끊고 그 다음 숫자가 5. 5는 버리기에는 좀 아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5이기 때문에 하나 올려줘서 4.61 그리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쓰면은 얘가 유효 숫자에 맞춘 올바른 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23에다가 우리가 0.89를 곱하는 그와 같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유효 숫자가 3개고 얘는 유효 숫자가 2개니까 결과값은 뭐에 맞춰야 된다? 유효 숫자 2개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1.0947이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947을 다 쓰면 안 되죠. 왜냐면은 겨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진 거 곱했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와 같은 정밀도를 가진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 몇 개 맞춘다? 2개에 맞추는 거니까 1, 0. 자, 2개에서 끊고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이 9라는 거는 정말 버리기가 아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4, 4, 5입을 해가지고 9를 하나 올려주면 얼마 된다? 얘는 1.1 단위는 제곱미터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몇 개의 숫자들에게 평균을 내는 그와 같은 값이 되겠네요. 99.997, 100.008, 100.011, 100.005의 평균을 내라라고 하네요. 평균을 낸다는 건 얘들 모두 더한 다음에 얘네들이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 일단 얘네들은 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소수점 셋째 자리의 정밀도를 가지는 거에 맞춰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4로 나누니까 4는 유효 숫자가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값이 그게 유효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고 4로 나눈다고 할 때는 그 4라는 거는 도대체 뭐 이거 오차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라든지 무슨 파이라는 값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숫자들을 곱하고 나눌 때는 그때는 걔네들은 유효 숫자가 없어요. 뭐만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오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값들만 뭐가 있다? 유효 숫자가 있다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서 평균을 내보면은 그 평균을 갖다 우리가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얘는 100.00525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유효 숫자의 개수에 맞춰야 됩니까? 유효 숫자의 개수가 아니고 소수점 밑으로 제일 덜 정밀한 수의 자릿수에 맞춘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얘네들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다 똑같은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05 한 다음에 물론 그 다음 숫자는 한번 봐줘야 되죠. 그 다음 숫자가 2이기 때문에 2는 어떻게? 얘는 이제 뭐 과감하게 버려도 되겠네. 얘는 4서5입을 해서 2를 버리기 때문에 결과값은 뭐다? 100.005가 결국엔 얘네들의 평균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값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더하는 거죠. 13.004g, 3.09g, 112.947g. 얘를 갖다가 일단 더하는 거죠. 그럼 얘를 모두 다 더하면은 얘는 129.041이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덜 정밀한 수, 즉 소수점 끝에 자리수가 제일 적은 게 누구예요?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얘는 둘째 자리, 얘는 셋째 자리니까 둘째 자리가 가장 덜 정밀한 수네요. 그럼 얘도 어디서 맞춰야 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1은 4, 4, 5입에서 과감하게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평균값은 얼마다? 04에서 끄는 129.04g이 얘의 토탈 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빼기도 마찬가지죠. 빼기도 이제 덧셈하고 뺄셈은 우리가 그 유효 숫자의 개수가 아니라 그 소수점이 가장 덜 정밀한 수에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7.987m에서 0.53m를 뺀다. 그러면은 얘는 7.447이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어요. 그러면은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덧뺄셈 같은 경우는 가장 덜 정밀한 수니까 얘는 세 자리, 얘는 두 자리니까 두 자리에서 얘를 끊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서 이 7자를 어떻게 한다? 얘는 7자는 4, 4, 5입 하면 버리기가 아깝죠. 결국에는 얘를 하나 올려주면은 7.45m다라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유효 숫자에 관련된 그와 같은 이제 계산을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유효 숫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결과값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적절한 유효 숫자를 표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길 바래요. 실제로 이제 유효 숫자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계산 과정 중간중간마다 유효 숫자를 한 번씩 정산을 하고 결과값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산이 번잡해지면 번잡할수록 오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로 모든 계산을 갖다가 일단 유효 숫자 무시하고 다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만 어떻게 한다? 유효 숫자를 맞춰야지 중간중간마다 유효 숫자를 한 번씩 정산해서 맞추면은 결과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유효 숫자 무시하고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뭐만 결과값만 우리가 유효 숫자를 맞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할까요? 이번 절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기본적인 표준은 뭐를 삼고 있냐면은 세슘이라는 어떤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얘가 그 이만큼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1초로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시간의 정의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이 남중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사실. 그거에 86,400분의 1을 갖다 1초를 정의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지구가 이제 뭐 자전하고 공전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차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그런 오차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어떤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1초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거리나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진동수라든지 뭐 빛이 몇 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리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삼았는데 사실 질량은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지름과 높이가 39mm인 백금과 이리듐이라는 그와 같은 금속의 합금을 갖다가 우리가 1kg이라고 정의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그게 없고 그냥 요만한 그냥 쇠토막을 갖다가 1kg나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 임의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 그리고 사실 1kg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써오긴 써왔는데 이와 같은 이 표준 용기, 이 백금, 이리듐, 합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질량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오랜 시간 이제 표준을 삼다 보니까 대략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질량이 좀 감소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안에 들어있는 어떤 뭐 수소 기체라든지 그 미세한 기체들이 아마 밖으로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질량이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이 이제 질량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외국 과학자들이 이제 1kg을 다시 정의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룹에서는 그 실리콘 규소 원자를 몇 개 모은 걸 갖다가 걔를 1kg을 정의를 하자. 그래서 그걸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원자의 개수를 세는 거.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연구 그룹에서는 이제 와트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전자기력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기력으로 어떤 저울을 만들어서 이 적절한 전자기력과 평형을 이루는 어떤 질량 덩어리 걔를 이제 1kg으로 뭐 쓰자. 뭐 그런 이제 그런 같은 이제 연구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금, 이리듐, 합금의 질량을 1kg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 물론 이제 1kg이라는 게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질량을 측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원자 질량 같은 걸 측정한다 그러면은 원자 질량을 킬로그램에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뭐 20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이 너무 마이너스가 커지죠. 그 지수가. 그래서 원자의 질량 표준도 있어요. 얘는 탄소 12, 탄소 14도 있고 여러 동위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정된 게 탄소 10이라는 건데 탄소 12 원자의 질량을 12U로 정의를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핵자의 개수가 이제 12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1U는 그러면 몇 킬로그램에 해당합니까?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1U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원자 그 경우는 이제 그게 대략 1U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의 표준은 두 가지가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또 여기 밀도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밀도라는 건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질량을 갖다가 부피로 나눈 걸 우리가 로라고 쓰고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로라고 읽어요. 로는 V분의 M 해가지고
요 로는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여하튼 밀도라는 개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밀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표를 한 개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밀도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백금,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밀도가 21.45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1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되죠. 여러분한테 이제 가끔가다 물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1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얘는 킬로그램하고 항상 미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 어떤 길이나 부피는 미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1 킬로그램이면 1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물 같은 경우는 1 세제곱미터가 몇 킬로그램이다? 얘가 1000킬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끔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1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밀도가 아니고 비중이라는 물리량이에요. 비중. 비중은 뭐냐면은 얘는 어떤 물질의 밀도를 뭐로 나눈다? 얘를 물의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물의 밀도. 그러니까 물의 밀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물체의 밀도가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비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중이 7.86인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밀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네. 물의 밀도의 몇 배? 7.86배니까 철의 비중은 7.86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밀도를 계산해서 수식에 집어넣겠다. 그럼 7.86이라 쓰면 안 되지. 얘를 어떻게 7.86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질의 밀도들을 제시하고 있죠. 금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얼만큼이에요? 물의 밀도의 19.3이니까 비중은 19.3이고 밀도는 19.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 세제곱 1세제곱미터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19.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이니까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대략 20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물 1리터가 얘가 대략 1kg 정도 돼요. 물 1리터가. 그러면은 만약에 금이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는데 1리터짜리 페트병하고 똑같이 생긴 금으로 된 병이 있어요. 그럼 이 병을 갖다 우리가 뜩 들면은 얘가 그럼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리터 페트병 크기하고 똑같은 거 같은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물 1리터가 대략 1kg이니까 금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19.3kg이 되는 거죠. 말이 19.3kg이지 쌀푸대 거의 2개의 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1리터짜리 조그만 물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금덩어리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한 손으로 들기는 엄청나게 힘든 양이네요. 그래서 가끔가다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막 금은 부화가 든 자루를 갖다 막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만약에 다 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킬로그램 환산하면은 수백 킬로그램, 거의 1톤에 가까운 그런 걸 짊어지고 다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동화책을 보면서도 밀도라는 개념에서 귀금속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보물이 있는 그런 동굴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으로 된 물병 하나 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가기도 굉장히 벅차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참고적인 내용으로서 차원 분석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차원이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차원이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그런 식으로 차원이란 말이 여러분한테 낯설지는 않죠. 그래서 이 차원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길이의 차원, 질량의 차원, 시간의 차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존재하는 이와 같은 3차원 공간 같은 경우 길이, 즉 가로, 세로, 높이라는 길이를 갖다가 3번 곱한 게 이제 공간, 즉 부피라는 그런 차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차원을 3번 곱한 게 3차원 공간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시간의 차원을 보태면은 그때 우리가 보통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얘기하는 이유는 물리량의 성질인데 같은 차원의 물리량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 예를 들면은 미터라는 이것도 길이의 차원을 갖는 단위가 되는 거고 인치라든지 아니면 피트라든지
아니면 킬로미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야드라든지 심지어 광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뭐를 나타내는 거다?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위들은 다 길이의 차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길이의 차원을 가지는 애들끼리는 얘네들은 덧뺄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이렉트로 되는 건 아니고 미터하고 인치를 더하고 싶다. 그래서 얘를 미터로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치를 갖다가 미터로 바꾸는 그와 같은 컨버전 팩터를 곱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있겠죠. 피트도 마찬가지고 킬로미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차원의 물리량은 덧뺄셈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같은 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kg의 질량에다가 1m를 더할 수는 없죠. 1kg의 질량에다가 1초의 시간을 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차원이 같지 않으면은 덧뺄셈이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곱셈은 가능하죠. 곱셈은 가능하지만은 같은 차원의 물리량은 덧뺄셈이 가능하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량, 길이, 시간 요 세 가지의 차원만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모든 운동에 관련된 물리량은 킬로그램과 그리고 미터 그리고 세크 요 세 가지만 서로 곱하고 나눠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물리량은 질량의 차원과 길이의 차원 그리고 시간의 차원을 서로 곱하고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질량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mass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m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이는 우리가 length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l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은 우리가 time이라고 그러니까 t라고 써서 t의 차원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물리량을 차원의 곱으로 표현하라. 이걸 갖다 우리가 차원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차원식. 그래서 차원식으로 표현을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을 차원 또는 차원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대괄호를 묶어서 표현하게 되는데 속력은 차원이 뭡니까 하면은 속력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벨로서티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속도가 이제 벨로서티이긴 하지만은 여튼 이제 빠르기는 우리가 V라는 이제 물리량의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다 대괄호를 묶으면은 얘를 차원의 형태로 표현을 해봐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실 이 속력 빠르기라는 거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길이의 차원이 L이고 시간의 차원이 T란 말이죠. 그래서 T분의 L인데 T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같이 지수 형태로 써서 T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힘은 이제 force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F라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얘를 이제 차원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얘를 대괄호로 묶으면은 얘는 이제 사실 이제 킬로그램 힘이라는 건 사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단위를 가져요. 바꿔 말하면은 이 힘이라는 거는 질량 그리고 속도 거리를 곱하고 거리를 곱하고 얘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 우리가 차원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질량은 m의 차원을 가지고 길이는 l의 차원을 가지고 시간은 t의 차원을 가지는데 얘는 제곱이니까 여기에 제곱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ml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차원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얘를 차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귀찮게 우리가 그냥 단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원 분석이라는 걸 수행을 합니까? 라는 그런 이제 그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차원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방정식을 유도를 하거나 또는 점검할 때 우리가 차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계산을 막 하다 보면은 열심히 계산해서 답이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답을 냈는데 이 답이 뭘 의미하는 건가? 내가 과연 뭘 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되짚어서 차원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구한 게 이게 가속도를 구한 거구나 또는 힘을 구한 거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떤 물리량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정식을 유도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공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도 이와 같은 차원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자의 주기, 아직 물론 배우진 않았지만 진자의 주기 t라는 거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공식으로 표현할 때 이 공식이 맞느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차원 해석을 해보면은 이 공식이 옳은지 틀린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라는 건 이제 시간인데 공교롭게 이제 time이라는 뜻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t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시간, 주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t고 차원 해석의 t도 똑같은 기호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좌변은 뭐 해야 되냐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값이 나야 된다는 거죠. 주기라는 건 세크로 표현되니까 좌변은 t의 1제곱. 그냥 1제곱은 우리가 뭐 1제곱은 잘 쓰지 않으니까 t라는 차원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변을 갖다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2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차원이 없어요. 얘는 킬로그램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세크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차원이 없어요. 하지만 g라는 가속도 그리고 l이라는 길이 같은 경우는 차원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가속도라는 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단위를 가집니다. 즉 이제 미터 퍼 세크라는 이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나누다 보면 어쨌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미터는 이제 L 차원이고 세크는 T의 차원인데 얘가 분모에 있는 이승이니까 LT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차원을 갖는다는 거죠. 즉 G의 차원식이라는 거는 LT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차원을 갖는다는 거죠. 길이 L은 그냥 미터기 때문에 얘는 그냥 L의 1승이라는 차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얘를 갖다 우리가 루트로 쓴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L하고 L이 약분이 되고 T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T의 제곱이 돼가지고 루트를 벗게 되면 그냥 T가 돼서 좌우가 똑같은 T가 되는 거죠. 공교롭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의 차원하고 또 주기라고 말하는 T가 이제 공교롭게 얘가 같은 T라고 그래서 여름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세크를 의미하는 거고 얘도 세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은 올바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떤 공식을 갖다가 이 공식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은 얘를 차원 분석을 하면은 정말 t의 일승을 가지는 그와 같은 물리량이구나 하는 걸 밝혀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관측을 합니다. 그 관측한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리량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곱하고 나누어야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결정하는데도 이와 같은 차원 분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A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T초 동안 X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주어진 물리량을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수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X라는 물리량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싶은데 즉 X 이퀄 뭐에다 뭘 곱하는 거냐? 등가속도 A에다가 시간 T를 곱했다는 거죠. A에다가 T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X라는 표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T에 몇 제곱을 해야 되는지, 얘를 N제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T를 몇 제곱을 해야 되는지, M제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분자에 있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하는데 얘네들을 몇 제곱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얻을 것인가 할 때 차원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의 지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차원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L의 1승이라는 이와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겠죠. A라는 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LT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그와 같은 이제 차원식을 가져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죠. 몇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N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T는 그냥 T의 1승이니까 T가 되는 거고 얘를 M제곱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좌우가 이제 이퀄이 되게끔 우리가 A와 M을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해서 변이를 얻는, 이동한 거리를 얻는 그와 같은 식을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은 N제곱이니까 얘는 L의 N승이 되고 T의 마이너스 2N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T의 M승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M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L의 1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N은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좌변에 T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M이 얼마여야만 M이 2가 돼야만 이 좌우가 이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X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얘는 A의 1제곱 그리고 T의 2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그게 변이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도 아마 여기에 어떤 상수가 붙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를 갖다가 엄밀히 말하면은 가속도하고 시간, 즉
AT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m/s 제곱으로 1초 동안 갔는데 그 거리가 1m는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식들 사이에 그 크기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좌우의 단위는 맞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얘를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비례상수 K라는 걸 곱해줍니다. 이 비례상수 K라는 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봤더니 1m/s 제곱으로 1초 동안 달렸더니 0.5m만 가더라. 그래서 이 AT 제곱이라는 결과에 얼마의 상수? 2분의 1이라는 상수를 곱해줘야만 얘가 올바른 식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비례상수 K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물리량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측한 물리량의 변수들을 어떻게 곱하고 나눠야 하는가?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표현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 개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은 반지름이 R인 원주위를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는 질량의 입자가 있어요. 얘의 가속도가 R의 N승과 V의 M승에 비례한다고 할 때 처음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간단한 수식의 형태, 즉 가속도를 표현하려면은 질량과 이 반지름과 속도를 어떻게 곱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결정을 해보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그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얘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가속도, 즉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A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주어진 변수가 뭐냐면은 질량 M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반지름 R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속력 V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곱해야만 요 가속도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가속도의 차원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LT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량의 차원은 M이 될 거고, 얘는 반지름 R이니까 길이의 차원 L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속도니까 미터/세크죠. 즉 그 말은 LT의 마이너스 1승의 차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N승에 비례하고 얘는 M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R의 N승, 여기에 M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M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는 M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때는 M은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 분석을 하면은 질량 M을 넣어야 될지 넣을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어쨌든 얘를 우리는 뭐로 만들고 싶다? 얘를 이퀄로 만들고 싶은데 그때 그럼 N하고 M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L의 N승, 그리고 여기는 L의 지수를 곱하면 M승에다가 T의 마이너스 M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L의 N 플러스 M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T의 마이너스 M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LT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T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M은 2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N 플러스 M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이 안 보이, 생략이 되는 거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N에다가 M을 더하는 건데 M이 2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N은 얼마다? N은 마이너스 1이 그래야만 좌우가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얘는 비례상수 K. 얘는 만약에 모르니까 비례상수 어떤 K가 있고 R의 N승. 즉 R의 N승이니까 R의 마이너스 1승이죠. R의 마이너스 1승에 V의 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A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된다? 등속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라는 거는 K,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반지름 1m를 그리면서 2m/s로 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4m/s 제곱의 가속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K는 얼마다? K는 그냥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험 결과 K는 1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A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깔끔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 그걸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측정을 하고 싶을 때 기존의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한 물리량을 어떻게 조합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도 결정하는데 차원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1장에 살펴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예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기를 여러분한테 권장을 합니다.